오랜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만났다고 생각한 순간 혹시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영적 각성이나 깊은 내면의 치유 후에 당신의 동기를 꺾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역설적이게도 그것은 바로 치유의 성공 그 자체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비슷한 어둠 속을 걷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빛을 전하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깊은 평화와 통찰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 번데기에서 막 깨어난 나비와 같습니다. 날개는 아직 축축하게 젖어 있는데 세상은 이미 당신이 어떻게 나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죠. 하지만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은 비밀이 있습니다. 아직 날 수 없는 그 순간은 결핍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위대한 비상을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 이야기 속에서 당신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깊은 공허함이 결코 좌절이나 우울증이 아니며 당신의 치유 여정이 실패했다는 신호는 더더욱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은 이 공허함이 인간 마음의 지도를 깊이 탐구했던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이 인간 심리 발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턱이라고 여겼던 바로 그 지점임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개성화, 즉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으로 들어서는 관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동안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과거의 트라우마를 다루고 어린 시절의 상처를 치유했으며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우고 자기 사랑을 실천해왔다면,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완전한 공허함을 느꼈다면, 한때 당신을 달리게 했던 모든 목표가 의미 없게 느껴지고 당신의 가슴을 뛰게 했던 모든 열정이 텅 빈 메아리처럼 느껴진다면, 마치 과거의 당신과 앞으로 되어야 할 당신 사이의 기묘한 황혼 속에 갇힌 것 같다면, 당신은 결코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퇴보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연기된 정체성과 진정한 존재를 가르는 신성한 문턱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오랜 동기들이 죽어갈 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어째서 치유의 성공이 이토록 텅 빈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평생에 걸쳐 인간 의식의 풍경을 그려냈던 칼 융은 이 역설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고통 없이는 의식에 이를 수 없다. 하지만 그가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연구가 드러내는 더 깊은 진실은 이것입니다. 때때로 가장 큰 고통은 우리가 뒤로하고 떠나온 어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빛과의 첫 만남 이후에 찾아오는 낯설고 광활한 공허함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상처받는 고통이 아닙니다. 이것은 치유되었지만 그 치유가 당신이 기대했던 곳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데서 오는 고통입니다. 베로니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지난 수년간 저에게 연락해온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고스란히 비추고 있기에 본인의 허락을 받고 공유합니다. 베로니카는 5년 동안 집중적인 심리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냥 상담 몇 번 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위한 EMDR 치료, 몸에 저장된 고통을 위한 신체 경험 치료, 잘못된 사고 패턴을 바로잡기 위한 인지 행동 치료, 그리고 수십 년간 억눌러온 감정을 처리하기 위한 광범위한 글쓰기까지 그야말로 깊은 내면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녀는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의 분노, 의존적이었던 어머니의 조종, 그리고 자기 자신의 완벽주의와 타인의 비위를 맞추려는 성향의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거절하는 법을 배우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감정의 방아쇠가 당겨지기 전에 그것을 알아차리는 법을 익혔습니다. 자기 연민, 신체 긍정,
감정 조절을 꾸준히 연습했습니다. 모든 치료적 척도로 볼 때 베로니카는 엄청난 성공 사례였습니다. 그녀의 인간관계는 극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더 이상 고쳐줘야 할 상대를 만나지 않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과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를 괴롭혔던 불안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미친 듯이 일하던 커리어는 그녀의 진정한 가치와 강점에 기반한 안정적인 리듬을 찾았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변화에 감탄했습니다. 치료사는 자랑스러워했고 친구들은 조언을 구했으며 가족들은 그 변화를 알아보고 그녀에게 영감을 받아 자신들의 치유 여정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10월의 어느 화요일 아침, 베로니카는 마케팅 임원인 자신의 책상에 앉아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슬픔도, 불안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깊고 공허한 메아리뿐이었습니다. 준비해야 할 분기별 프레젠테이션은 한때 그녀를 과열 상태로 몰아넣었을 일이었지만 이제는 아무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그토록 노력했던 승진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명상, 일기 쓰기, 운동으로 짜인 아침 루틴은 기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유도 모른 채 동작만 반복하는 것 같았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경험해본 가장 건강한 연인 관계였던 데이비드와의 관계마저 멀게 느껴졌다는 점입니다. 갈등이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상하게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 감정은 마치 두꺼운 유리창을 통해 경험하는 것처럼 흐릿했습니다. 그 주, 그녀는 치료사에게 속삭였습니다. 저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전 이제 행복해야만 해요. 모든 걸 제대로 했잖아요. 치유가 필요한 모든 걸 치유했어요. 그런데 의식적으로 선택한 이 삶이 마치 다른 사람의 삶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제가 방아쇠의 순간이라고 부르는 지점입니다. 당신의 낡은 정체성을 지탱하던 비계가 무너져 내리고 칼융이 사이의 공간이라고 불렀던 곳에 당신이 홀로 서게 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당신은 거짓된 자아, 반응적 패턴, 트라우마 반응, 타인을 기쁘게 하려던 가면을 성공적으로 해체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진정한 자아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문턱의 공간, 즉 리미널 스페이스, 공허함 속에 있는 것입니다. 베로니카의 경험은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치유에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치유가 너무나 완벽하게 성공했기 때문에 그녀의 성인기 전체를 지탱해왔던 동기부여, 구조 자체가 녹아 없어진 것입니다. 그녀를 성추로 몰아갔던 불안은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관계를 형성했던 타인에 대한 비위 맞추기는 치유되었습니다. 그녀의 경력에 연료를 공급했던 완벽주의는 더 이상 강박적이지 않게 통합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것에 대해 준비시켜주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을 지탱하던 역기능을 제거하고 나면 당신은 일시적으로 아무런 지지대 없이 남겨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회는 이런 경험에 대해 즉각적인 꼬리표를 준비해둡니다. 청춘의 위기, 중년의 위기, 우울증, 게으름, 야망 부족, 영적 비상사태, 실존적 위기. 하지만 칼융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 공허함을 필수적인 전환의 공간으로 인식했습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 번데기 속에서 자신의 몸을 완전히 녹여야만 새로운 형상으로 재구성될 수 있듯이 이 공허함은 심리적으로 그와 같은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공허함은 당신의 치유 여정에서 발생한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치유가 가장 깊은 차원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생존을 위한 아드레날린, 성취를 위한 도파민, 타인으로부터의 외부적 인정, 혹은 익숙한 역기능의 패턴 없이도 살아있음을 느끼고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될 때, 당신의 정신은 개인의 역사상 전례 없던 무언가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바로 상처나 외부 압력에 대한 반응이 아닌 내재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진정한 자아가 드러날 공간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현상 이면에 있는 더 깊은 심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연기해온 나와 그 모든 연기 아래에 있는 진정한 나 사이의 근본적인 갈등입니다. 이 공허함의 중심에는 칼 융이 인간 심리 발달에서 가장 근본적인 긴장이라고 지목한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그가 페르소나라고 부른 것과 그림자 사이의 갈등입니다. 이 분열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허함은 바로 이 갈등이 더 이상 무의식적으로 유지될 수 없을 때 정확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가면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당신의 페르소나는 당신이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세심하게 구축한 자기 자신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짜이거나 비진정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하고 기능적으로 효과적인 당신의 버전으로 이를 통해 사랑, 인정, 성공, 소속감을 얻습니다. 우리 대부분에게 페르소나는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의 생존 메커니즘으로 발달합니다. 타인에게 신체적, 정서적으로 완전히 의존해야 하는 시기이죠.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진정한 자신의 어떤 부분이 가족, 교사, 친구들에게 환영받고 어떤 부분이 거절, 처벌 또는 버림받게 하는지를 배웁니다. 환영받는 부분들은 강화되어 페르소나에 두드러진 특징이 됩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부분들은 억압되고 부정되며 칼 융이 그림자라고 부른 곳으로 추방됩니다. 이 분열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브랜든의 이야기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브랜든은 그의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이민자 부모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2가지 일을 했고 어머니는 밤에 영어를 공부하면서 남의 집 청소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브랜든이 부모님은 결코 가질 수 없었던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말로 하든 안 하든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성공해라. 우리를 자랑스럽게 해다오. 우리의 희생을 정당화해라. 책임감 있고 이성적이고 절제된 사람이 되어라. 브랜든의 페르소나는 이러한 기대주의에서 수정처럼 맑고 투명하게 형성되었습니다. 그는 착한 아들, 성실한 학생, 책임감 있는 성취자가 되었습니다. 학업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명문 로스쿨에 입학했으며 유명 로펌에 들어가고 좋은 동네에 집을 사고 비슷한 배경의 적절한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그의 페르소나는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절제되고 이성적이며 성공적이고 재정적으로 안정되었으며 전문적으로 존경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미지에 맞지 않는 자신의 부분, 즉 그의 그림자는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더 커지고 더 끈질기게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그림자 속에는 아버지가 그걸로는 밥 벌어먹고 살 수 없다고 말한 후 포기했던 시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성취가 아닌 탐험 그 자체를 위해 정해진 일정 없이 여행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이 중시하는 사교적이고 공동체 지향적인 가치와 상충되는 고독과 성찰에 대한 필요가 있었습니다. 물질적 성공을 가치의 척도로 삼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성적인 마음이 비실용적이라고 치부했던 영적인 수행에 대한 끌림이 있었습니다. 그의 그림자 속에는 슬픔도 있었습니다. 노는 대신 공부하며 보낸 어린 시절에 대한 슬픔, 안정을 위해 희생된 꿈들에 대한 슬픔,
책임감이라는 무게 아래 묻혀버린 자신의 즉흥적이고 창의적이며 경이로 가득 찬 부분들에 대한 슬픔. 한국의 많은 분들이 브랜든의 이야기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의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마음속 깊은 곳, 그림자라 불리는 저장고에 숨겨두어야 했을까요? 시인 대신 법조인이 되고, 화가 대신 의사가 되고, 자유로운 여행가 대신 안정된 대기업 직원이 되어야 했던 수많은 브랜든들이 바로 우리 주변에, 그리고 우리 자신 안에 있을 것입니다. 20년 동안 이 분열은 잘 작동했습니다. 브랜든의 페르소나는 그에게 약속된 모든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부모님의 자랑, 직업적 성공, 재정적 안정, 사회적 존중. 그의 그림자는 대부분 무의식 속에 머물렀고 가끔 꿈속에서 그가 외국에서 시를 쓰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설명할 수 없는 불만족의 순간에 고개를 들었지만 그는 이내 그것을 자신의 행운에 대한 배은망덕함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심리적 분열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합니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정신적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페르소나는 그림자를 숨기기 위해 끊임없이 감시하고 조정해야 하며 그림자는 지속적으로 억압되어야 하는데 이는 내적 긴장을 낳고 결국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브랜든의 증상은 미묘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의학적 검사로도 설명할 수 없는 만성피로, 자기 자신의 산바깥에서 마치 연극을 보듯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지속적인 느낌, 극심한 피로에도 불구하고 잠들지 못하는 불면증, 그리고 모든 주요 결정을 자신이 의식적으로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른 사람의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커져갔습니다. 브랜든이 30대 후반에 마침내 의사가 스트레스 관련 건강 문제라고 부른 것을 계기로 치료를 시작했을 때 초기 작업은 통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추방되었던 자신의 부분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시를 읽기 시작했고 아무런 계획 없이 이탈리아로 혼자 여행을 떠나 며칠을 헤매며 보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직업 경로가 진정으로 자신의 가치와 일치하는지 아니면 단지 부모님의 인정을 얻기 위한 가장 저항이 적은 길이었는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통합 작업은 건강하고 필요하며 심오하게 치유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치료사가 그를 준비시키지 못했던 일시적인 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만약 그가 더 이상 책임감 있는 성취자라는 페르소나와 순수하게 동일시되지 않고 이전에 그림자 속에 있던 부분들을 인정하고 있다면 그는 정확히 누구일까요? 융은 이 심리적 상태를 아름다운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개인은 두 세계 사이의 문턱에 서 있다. 뒤에는 페르소나의 익숙한 풍경이 모든 안정감과 한계와 함께 놓여 있습니다. 앞에는 진정한 자아가 나타날지 모르는 미지의 영역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턱을 건너기 위해서는 이 두 세계 사이의 공허함 속에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낡은 정체성도 새로운 정체성도 완전한 현실성을 갖지 못하는 공간에서 말입니다. 페르소나와의 동일시에서 비롯되었던 낡은 동기들은 더 이상 감정적인 힘을 갖지 못했습니다. 사랑받을 가치가 있음을 증명하고 소속감을 확보하기 위해 지위를 얻고 거절을 피하기 위해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목표들이 갑자기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아와의 조화에서 비롯될 새로운 동기들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융은 이것이 바로 공허함이 그토록 심오하게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드는 이유라고 관찰했습니다. 당신의 정신은 말 그대로 새로운 중력의 중심을 중심으로 스스로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기대에 반응하는 페르소나도 아니고 그 기대에 반항하는 그림자도 아닌 그가 자기라고 부른 것, 즉 당신이 연기하거나 반항하지 않을 때
그저 진정으로 당신 자신일 때에 통합된 총체성을 중심으로 말입니다. 이 공허함 속에서 당신은 가장 성공적인 페르소나와의 동일시마저 내려놓고 그 아래에 더 진정성 있고 생명력 넘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신뢰하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내려놓음은 죽음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것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성인기 전체를 지탱해온 정체성의 죽음. 하지만 융은 그것을 그가 개성화라고 부른 것의 필연적인 전주곡으로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배우도록 강요된 존재가 아니라 당신이 실제로 누구인지를 되어가는 평생의 과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이해에 도달합니다. 공허함은 당신이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하도록 강요합니다. 내 인생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나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만약 내가 더 이상 상처, 성취 또는 외부의 인정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다면 반항할 것도 증명할 것도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기술이나 전략을 통해 해결해야 할 심리적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론적 각성이며 존재와 정체성의 본질 그 자체와의 대면입니다. 당신은 사실상 당신의 성인기 전체가 반응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에 그 반대의 것을 만들어냄으로써 반응하고, 사회적 기대에 순응하거나 반항함으로써 반응하고, 생존의 필요의 안정을 구축함으로써 반응하고, 예로움의 연기를 통해 사랑을 얻음으로써 반응해왔습니다. 하지만 공허함 속에서는 반응이 멈춥니다. 한때 당신의 행동 패턴을 촉발했던 자극들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 이상 자동적인 반응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멈춤 속에서 자극과 반응 사이의 그 공간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마주하지 못하는 심오한 가능성이 나타납니다. 바로 심리적 반응성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니라 당신의 본질적인 성품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행동의 가능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성화로 들어서는 관문입니다. 개성화는 당신이 고통으로부터 도망치거나 외부의 보상을 좇는 동안에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활동 모두 당신을 당신 자신의 중심에서 행동하는 대신 외부의 힘에 반응하는 반응 모드에 머물게 하기 때문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온전함은 자신의 존재의 일부를 잘라냄으로써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것들을 통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공허함은 바로 이 통합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곳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그림자 부분을 거부하지도 당신의 페르소나와 과도하게 동일시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당신은 양쪽 어느 것에도 지배당하지 않으면서 그 둘과 그 사이의 모든 것을 의식적인 자각 속에서 붙드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단계를 격렬하게 저항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목적 없이 느껴지고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이란 끊임없는 노력, 목표, 진보, 성취, 개선을 필요로 한다고 조건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육 시스템, 직업 구조, 문화적 서사 전체가 인간은 가치 있거나 충족감을 느끼기 위해 외부적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가정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개성화는 역사 속 신비가들이 목적 없는 목적이라고 불렀던 것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 혹은 심지어 당신 자신의 에고를 위해 특정한 무언가를 성취할 필요 없이 완전히 당신 자신이 되는 것. 이것은 행동, 성취, 타인과의 차이를 통해 자신을 정의하는 에고에게는 끔찍한 일입니다. 하지만 융이 자기라고 부른 것, 즉 세상에 자신의 독특한 본성을 진정으로 존재하고 표현하기를 바라는 더 깊은 조직 원리에게는 심오하게 해방적인 일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바꾸는 결정적인 발견이 있습니다. 공허함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비어있게 느껴지는 이유는 당신이 그것을 반응적인 삶의 광적인 활동과 감정적 강도에 비추어 측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의식적으로 거주하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그것이 잠재력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태어나는 비옥한 어둠입니다. 세상에 반응하는 자아가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중심에서 세상에 응답하는 자아 말입니다. 공허함은 당신에게 외부에서 오는 동기, 즉 상처, 기대, 두려움, 보상에서 오는 동기와 내부에서 솟아나는 동기, 즉 살아있다는, 의식하고 있다는, 당신 자신이라는 단순한 사실에서 비롯되는 동기 사이의 차이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내면의 동기는 당신이 익숙한 나종 몰아붙이는 강렬함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물이 자연스러운 경로를 찾는 것처럼, 식물이 빛을 향해 자라는 것처럼, 숨이 힘들이지 않고 드나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바뀌는 지점, 당신이 공허함에 맞서 싸우는 대신 그것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대부분의 사람들과 안타깝게도 많은 치료사들이 완전히 놓치는 결정적인 구분을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임상적 우울증과 제가 신성한 공허함이라고 부르는 것 사이의 차이입니다. 이 구분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당신이 공허함을 우울증으로 오진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고치려고 하거나 약물로 다스리거나 억지로 이겨내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펼쳐지려는 개성화 과정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우울증은 무겁고 빽빽하며 갇힌 느낌을 줍니다. 그것은 반추, 자기 비판, 절망감, 그리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느낌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우울증은 가능성을 닫아버리고 심리적 마비를 만듭니다. 반면에 공허함은 광활하고 열려있으며 호기심 어린 느낌을 줍니다. 거기에는 침묵의 질, 인식의 표면 바로 아래에서 싹트는 잠재력의 질이 있습니다. 오래된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는 반면 새로운 의미들이 겨울 흙 속의 씨앗처럼 무의식 속에서 잉태되고 있습니다. 그 호기심이 바로 핵심 지표입니다. 공허함 속에서 당신은 현실과 싸우거나 존재하지 않는 동기를 필사적으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융이 적극적 기다림이라고 부른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결과나 시간표를 강요하지 않고 나타나고자 하는 것에 현존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공허함을 의식적으로 탐색하고 갇히는 장소가 아닌 개성화로 가는 관문으로 사용하는 실질적인 작업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억지로 길을 내거나 과정을 서두르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허함과 파트너가 되어 그것이 당신의 진정한 본성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치도록 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공유할 실천법들은 공허함을 빨리 끝내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공허함을 의식적으로 탐색하고 그 교훈을 배우며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자신의 시간에 맞춰 유기적으로 나타나도록 돕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첫째, 그림자와의 대화입니다. 매일 20분에서 30분 정도 시간을 내어 융이 적극적 상상이라고 불렀던 것을 실천합니다. 조용한 공간을 찾아 당신의 페르소나, 즉 세상을 위해 연기해온 당신의 부분에게 직접 말할 겁니다. 지난 세월 동안 나를 안전하게 지켜줘서 고마워. 사랑과 존중, 성공을 얻게 해줘서 고마워. 너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정확히 해냈어. 나는 이제 생존과 사회적 성공을 넘어 확장하기로 선택했어. 다른 누구의 인정을 위해 연기하지 않을 때 내가 누구인지 발견할 준비가 됐어. 그런 다음 당신의 그림자, 즉 거부되고 숨겨졌던 당신 자신의 부분들로 주의를 돌립니다. 이제 나는 너를 본다. 나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미지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밀쳐졌던 내 안의 부분들을 인정한다. 너는 내게 필요한 자질들을 가지고 있어. 나의 야성, 나의 진정성, 나의 더 깊은 진실들을. 내가 진정한 나에 대해 가르쳐줄 것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됐어. 둘째, 본질 명상입니다. 매일 15분에서 20분간 고요함 속에서 자신에게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 연기하거나 성취하거나 돕거나 고치거나 무언가가 되려고 애쓰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지적으로 답하려고 하지 마세요. 답이 당신의 몸, 호흡, 더 깊은 알무로부터 솟아오르게 하세요. 셋째, 진실 연습입니다. 하루 동안 무작위로 멈추고 물어보세요. 지금 나에게 진짜인 것은 무엇인가? 당신이 느껴야만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느끼기를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진정한 경험 속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넷째, 목적 없는 목적을 실천하세요. 개선이나 생산성, 성취 목표가 없는 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세요. 목적지 없이 산책하고 예술 작품을 만들려고 애쓰지 않고 그림을 그리고 조리법 없이 요리하세요. 성과에 대한 압박이 없을 때 무엇이 나타나는지 주목하세요. 다섯째, 에너지 추적입니다. 무엇이 당신에게 에너지를 주고 무엇이 당신을 고갈시키는지 주의를 기울이세요. 하지만 낡은 가정에 기반하여 추적하지 마세요. 당신이 즐긴다고 생각했던 많은 활동들이 실제로는 당신을 고갈시키고 결코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활동들이 당신에게 깊은 에너지를 준다는 사실에 놀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당신은 죄책감 없이 통제를 유지하려는 페르소나의 목소리에서 벗어나 텅 빈 공허함 대신 삶이 펼쳐지는 그대로의 현존하는 깊은 만족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평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공허함은 이 되어감을 위한 필수적인 공간을 만듭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내와 신뢰, 그리고 성찰가들이 거룩한 기다림이라고 부르는 것을 요구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공허함 속에 있다고 해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심리적 과정 중 하나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거짓된 정체성의 해체로부터 진정한 자아의 탄생이라는 과정입니다. 공허함은 해결해야 할 문제나 견뎌야 할 단계, 혹은 갇힌 사람들이 머무는 정거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문턱이며 인간 의식에 가능한 가장 심오한 변형이 일어나는 리미널 스페이스입니다. 공허함은 외부적 동기, 물려받은 꿈, 반응적 패턴, 생존 기반의 욕구들을 벗겨내고 마침내 살아있다는, 의식하고 있다는 세상의 유일무이한 당신이라는 단순한 사실에서 비롯되는 동기를 발견하게 합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공허함이 아닙니다. 역동적인 고요함입니다. 에너지의 부재가 아니라 무언가를 얻거나 피하거나 증명하는 것에서 오지 않는 다른 종류의 에너지의 존재입니다. 그것은 융이 자기라고 부른 것, 즉 당신이 축적해온 모든 역할, 반응, 정체성 이전에 존재하는 당신의 진정한 본성의 조직 원리에서 비롯됩니다. 융의 마지막 통찰은 우리를 출발점으로 되돌려 놓으며 이 여정에 대한 심오한 희망을 제공합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깊은 겨울 속에서 나는 마침내 내 안에 불굴의 여름이 있다는 것을 배웠다. 당신의 공허함은 바로 그 겨울입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일어날 수 없었던 새로운 성장을 위해 심리적 토양을 준비하는 필수적인 겨울입니다. 그 불굴의 여름은 당신이 노력으로 성취하거나 선행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생존하고 성공하기 위해 입었던 모든 역할, 반응, 정체성, 연기 아래에 있는 당신의 본질입니다.
공허함은 외부 기대의 합창 아래에서 당신 자신의 진정한 목소리를 듣는데 필요한 침묵을 제공합니다. 당신의 진정한 충만함이 스스로를 드러내는데 필요한 비움을 제공합니다.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의식적으로 선택하는데 필요한 멈춤을 줍니다. 당신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발견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부서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부서져 열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삶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인간이 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과업, 즉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일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공허함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스승이자 안내자이며 진정성으로 들어가는 신성한 문턱입니다. 의식적으로 그 문턱을 통과하여 융이 깊은 곳에 놓인 보물이라고 불렀던 것, 바로 당신 자신에 비할 데 없고 대체 불가능하며 진정한 자아를